낭만서점 특별기획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론스는 허입니다. 네, 저도 뮤지션 박경환입니다. 이렇게 바꿀까요? 아니, 이미 제주소년이라는 말에 뮤지션이 녹아있잖아요. 괜찮아요? 네, 예, 괜찮습니다. 계속 밀겠습니다. 예. 아니, 아직도 연관 검색어에 제주도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자, 낭만서점 특별기획 진행하고 있고요. 네. 지난주까지 세 권의 책을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연애의 이면, 그리고 탐정이 아닌 두 남자의 밤. 네. 지난주엔 육아의 여왕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김주연 우리 작가님 굉장히 재밌었죠? 네, 그렇습니다.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하신 분들의 면면이 전부 다 각자의 캐릭터가 뚜렷해서 맞아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네, 소설이 각각 달랐던 것만큼 작가님들의 입담이나 재미도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모실 분도 만만치 않은 존재감을 뽐내시리라 예상을 합니다. 소설부터 존재감이 남다릅니다. 그렇죠. 자, 오늘 다룰 소설은 바로 문근영은 위험해인데요. 실명이 등장합니다. 예.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인데 우리 국민 여동생 문근영님. 문근영은 위험해라는 소설이고요. 예. 작가는 임성순 작가님 잠시 후에 또 나오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임성순 작가님이 이 문근영은 위험해라는 이 책을 내고 역시 이게 정말 실존하는 그 배우인 문근영이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 앞에 일러두기에 이런 문장을 써놓고 있습니다. 일러두셨어요. 이 소설에서는 이름만 대면 대체로 거의 모든 국민이 아는 한 여성과 동명 이인이 나온다. 그 여배우는 절대 여러분이 아는 그 배우가 아니다. 무언가 비슷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우연일 뿐이다. 다른 누군가를 연상시키는 어떤 유사한 이름도 모두 실존 인물들과는 무관하다. 이 글은 소설일 뿐이다. 그 밑에 말도 재밌습니다. 각주가 재미없거나 읽기 귀찮다거나 특별히 그 내용을 이해하고 싶지 않다면 읽지 않아도 상관없다. 네. 각주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작가님의 일러두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걸 믿어야 되나? 네, 그런 의심이 생기기도 했어요. 거대한 농담이 시작된 거죠. 그렇죠. 이거 누가 봐도 그 문근영 씨가 맞는데 실제로 연기하고 막 이런 거 당연히 현실에 그분이 떠오르는데 이렇게 아니라고 하니 그러게 말입니다.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따가 작가님께 직접 여쭤보도록 하죠. 네, 작가님과 또 길게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질 거고요. 네. 오늘 낭만서점 특집 방송, 우리들의 특별 기획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렇죠. 마지막이니까 다시 한번 의의를 짚어드려야 되겠죠. 이 특별 기획에 대한 기획 의도를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는데요. 알리고 싶은 소설, 알리고 싶은 소설가 특집입니다. 그리고 소제목으로는 서평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이렇게 붙여봤고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부디 이번 특별 기획을 또 마중물로 삼아서 앞으로 서평 문화가 점점 더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문근영은 위험해 이 책에 대한 서평도 한번 읽어봐야겠죠? 예. 서평가로 활동 중인 윤미화 님이 이 책의 서평을 써주셨는데요. 제목이 세계는 망해도 지구는 안 망해서 다행이야. 네. 이런 글입니다. 읽어볼게요. 임성순 장편소설 문근영은 위험해는 그래픽 노블 영화 신시티를 떠올리게 한다. 만화 같은 이 영화에는 브루스 윌리스, 제시카 알바 등 할리우드 톱스타들이 나온다. 어떤 남자는 카우보이 비키니 차림에 밧줄을 휘두르는 제시카 알바에게 홀릴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이 영화를 본 이유는 미키 루크 때문이다. 그는 한때 여자들 가슴에 페레로 로쉐처럼 달콤하게 녹아들었던 꽃미남이었다. 잦은 성형으로 지금은 인상이 험악하게 변했지만 영화 속에서는 여전히 순정남이다. 바위를 쪼아 만든 것 같은 얼굴에 하얀 반창고를 덕지덕지 붙이고 로마 검투사라도 되는 양 나쁜 놈들을 흠씬 혼내준다. 세상이 유치하다고 느낀 날에는 미키 루크 영화를 봤다. 그렇다고 유치한 영화를 보면서 유치를 떨치지는 못했다. 나는 유치에 물들었고 마침내 사랑했다.
B급, 오도독한 재기발랄. 자유분방 불규칙은 내가 아끼는 3대 유치다.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던 도스토옙스키를 따라 유치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하면 친구들은 유치하다고 비웃는다. 어쨌거나 문근영은 위험에는 기막힌 반전이나 미키루크처럼 스펙타클한 인물은 안 나온다. 10점 감점이다. 톱스타 문근영을 빼면 루저로 불리는 청년 4명이 소설을 장악한다. 성년이 되어서야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고아 성순. 천재지만 사회에서 제 역할을 인정받지 못한 은둔형 외톨이 승희. 뚱뚱한 외모에 머리가 나쁘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구박받는 혜영. 그리고 성순과 이름이 같은 작가가 단락 끝마다 나온다. 이 책에 인쇄된 임성순은 3명이다. 소설가와 이름이 같은 인물을 소설 속에 2명이나 집어넣은 이유는 독자를 사실과 허구 사이에서 길을 잃게 하려는 수작이다. 물론 작품 전개의 상황과 후기를 독자에게 알려주려고 내심 공들였다. 산수를 풀자면 이렇다. 승희와 혜영과 같은 고등학교에 다닌 임성순. 회사의 지시를 받고 2번째 소설을 쓰는 작가 임성순. 문근영은 위험해를 쓴 실제 소설가 임성순.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 나는 유치를 애정하므로 이런 꼼수는 상관없다. 영화판에서 잔뼈가 굵은 작가가 붙인 각주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물고기 지느러미처럼 팔락인다. 샛노란 포스트잇을 붙인 웹툰 같다. 문근영이 찍은 CF 광고문으로 시작해 정치와 경제, 철학과 문화, 세계사와 한국사를 넘나들며 깨알 같은 상식을 제공한다. 각주 자료 준비하면서 사리가 한 사발 나왔을 법하다. 이만하면 소설 속 작가 말처럼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도록 정보를 과다하게 제공해서 정보의 비대칭을 보여주고 진실과 거짓을 뒤섞여서 구라를 뭉치는 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만화 영화 같은 스토리, B급 영화 같은 키치적인 유머, 본격 문학에 깊이 있는 문제의식을 담은 하이브리드 문학이라고 소개한 글에서 경쾌하고 가벼운 뉘앙스가 풍긴다. 오해다. 얼개가 빤하다고 해서 가볍지도 경쾌하지도 않다. 이 소설은 각주와 부연 설명이 많아서 복잡해 보일 뿐 구도는 단순하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승희, 혜영, 성순 3사람은 이름이 여자 같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고 괴롭힘을 당한다. 무엇이든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문제 삼으려고 작정한다면 문제가 안 될 게 없다. 문제 당사자로 지목된 3사람은 몇 년 후 만나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사건 배후에 회사가 있다는 성순의 말에 동조하고 배우 문근영을 납치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회사로부터 문근영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 출근하고 일하는 그 회사다. 옷을 만들거나 자동차와 전화기를 만들기도 하고 책이나 강철, 화장품을 만든다. 그리고 정부기관, 이를테면 CIA, KGB도 회사라고 부른다. 몇 년 동안 성순이 연구해본 바에 따르면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와 아이돌 가수나 배우를 이용해 음반을 사게 하고 극장에 가게 하는 것조차 회사가 조종한다는 것이다. 황당하다고 내팽개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 소설을 쓰면서 작가는 한국 사회에 할 말이 무척 많았던 듯 싶다. 비정규직, 최저임금제, 파견직, 외모 비하, 스펙, 자본주의, 대중예술, 미디어, 정치, 경제, 종교 등 웬만한 건 다 건드린다. 소비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인간 군상과 그 내부의 공허함을 지적했다는 평에 걸맞게 한국 사회의 민낯을 애두르지 않고 드러냈다. 어떤 건 이를테면 작가는 돈을 벌기 위해 글을 쓴다는 대사는 내 얘기였다. 콧등이 시큰했다. 소설의 DNA는 구라와 뻥이다. 작가는 2편을 쓰라고 강권한 소설 속 회사 남자 입을 빌려 이렇게 말한다. 작가가 하는 일이 별거 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럴듯하게 만드는 게 작가지. 로봇 문근영과 가짜 문근영 등장은 이 소설에서 내내 보여준 진짜와 가짜, 진실과 거짓, 현실과 상상의 이중 전략으로 가짜 문근영을 뽑는 오디션에 진짜 문근영이 지원하는 영화. 그것도 가짜의 친구 역인 조연으로 문근영은 위험해를 찍자고 하는 대목에 압축됐다.
가상 공간이 아닌 실제의 영역으로 가짜를 들여온 것이다. 안 그래도 작가가 그리고 세계는 멸망했다 라는 제목으로 소설 후기에서 고백한 바와 같이 이 소설의 전략적 경계 구분은 의미가 없다. 회사의 품은 너무나 넓어서 심지어 회사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것의 치부를 밝히는 글조차 하나의 상품일 뿐이니까. 쓰이고 읽히고 잊히는 방식으로 그저 소비될 뿐인 광고. 작가는 후대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부른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하는 인간이라 해도 소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류는 결국 호모 익스펜스에 지나지 않는다. 작가가 가리킨 세상으로 나가면 소비될 무언가로 돌아갈 뿐인 세계에서는 말이다. 물론 이때쯤 미키 루크가 유치를 찬란하게 펼쳐준다면 호모 익스펜스 세상에서 그나마 위안이 될 것이다. 유치는 망망한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네, 문근영은 위험해. 이 소설에 대한 서평이었습니다. 세계는 망해도 지구는 안 망해서 다행이야. 윤미화 서평가의 글이었어요. 네, 경환 씨는 이 서평 읽으시면서 뭐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지금까지 네. 우리가 특집 다루면서 서평 읽으면 책이 조금은 이해되고 책이 조금 알 것만 같은 그쵸. 그런 느낌 받았는데 이 서평은 읽고 실제로도 제가 책보다 서평을 먼저 읽었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의 책일까 이게. 그쵸. 그냥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내용이겠구나 라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윤미아님께서 예. 설명을 좀 해주시긴 예. 하지만 해주시긴 했는데 뭔가 알듯 말듯하죠. 예. 그래서 책을 읽고 나서 다시 서평을 읽으니까 좋은 서평이더군요. 예, 다 의미도 좀 더 정리가 되고 이 정신없는 소설 속에서 그나마 정돈이 된 또 서평이어서 이건 읽고 난 후에 읽어도 괜찮은 서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이분이 무엇보다 그 B급에 대한 예. 애정, 유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이 부분을 강조한 것. 그것이 문근영은 위험해가 결국 그런 B급 정서와 맞닿아 있다라는 걸 이렇게 드러내는 전략으로 지금 구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읽으면서 미키 루크처럼 스펙타클한 인물은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스펙타클이 진짜로 이 글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잘못 읽으신 거 아니고요. 예, 스펙타클이라고 발음하지 말고 스펙타클. 실제로 그렇게 써 있습니다. 스펙타클이라고 써 있지 않고 스펙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이 B급 정서에 대한 무한한 애정, 실제로 이런 표현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이 소설이 경환 씨가 좀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 서평만 보고서는. 예, 이 서평만 보고서는 뭐 어떤 스토리인지 감이 안 잡히죠. 예, 임성순 더하기 임성순 더하기 임성순 뭐 이런 것만 좀 그쵸. 기억에 남아요. 예, 우선 명확하게 해두어야 할 것이 이 소설을 쓴 작가의 이름은 임성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오늘 모실 그 주인공. 오늘 오실 분. 예. 네, 바로 임성순 작가님입니다. 예. 그런데 이 소설 안에 또 다른 임성순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작가 본인을 넣은 건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좀 미묘한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선 한 명은 소설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임성순 작가님이랑 겹쳐요. 예. 실제 임성순 수상도 네. 경험이 있으시고. 네. 예. 택시비가 없었는데 수상금이 입금됐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임성순 작가님의 어떤 양력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거 누가 봐도 지금 이 소설 안에 등장하는 소설가 임성순은 현실의 그 임성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 소설 안에는 또 다른 임성순이 등장을 합니다. 예. 그 임성순은 고등학교 친구들, 그러니까 혜영과 승희라는 인물과 더불어서 문근영을 납치하는 캐릭터로 나옵니다. 네. 첫 장면부터 납치되어 있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자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죠. 물론 작가는 일부러 헷갈리라고 이렇게 쓰신 것 같지만 내러티브를 좀 이해하려면 이 임성순이라는 이 말하자면 기호가 여러 개 쓰이면서 독자를 이게 소설인지 아니면 뭐 소설 속의 소설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분간하기 어렵게 만드는. 네, 그러니까 작가님 오시기 전에 지금 질문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네네. 어쨌든 진짜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렇죠. 오시면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이 약간 설명하기가 난감한 지점이 있죠. 네. 더군다나 문근이 형을 왜 납치하냐? 예, 예. 이게 그렇죠. 이제 또 핵심적인 질문 있잖아요. 그 왜 납치한 건지 알고 싶어서 처음에 굉장히 속도를 내서 읽게 돼요. 이게 보다 보면 임성순이 이제 이야기를 펼칩니다. 물론 이때 임성순은 소설가 임성순이 아니라 그 고등학교 친구들과 더불어서 활동하는 그 임성순입니다. 네. 그 임성순이 혜영과 승희에게 봐봐.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설명해 주겠어. 이러면서 음모론에 가까운 그렇죠. 장광설 네. 펼칩니다. 네. 이건 전부 회사의 음모야. 회사. 컴퍼니라고 하죠. 컴퍼니의 음모야. 라고 얘기합니다. 음. 근데 이 회사가 왜 등장을 했냐면 그 임성순 작가가 문근영은 위험해를 쓰기 전에 썼던 작품 바로 컨설턴트라는 네. 이 세계문학상 수상작 이 예. 작품에 예. 이 회사라는 조직이 예, 예, 계속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말하자면 문근영 위험해에서 연결이 되면서 뭔가 거대한 배후를 갖고 있는 조직으로 등장을 하면서 아 이거 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독자에게 하게 만들고요. 네. 그리고 이 소설의 또 다른 축의 하나인 다른 임성순. 네. 네. 그러니까 작가로 활동 중인 그 임성순. 실제로도 이 작품 안에서도 컨설턴트라는 그 작품으로 상을 받은 그 임성순. 그렇죠. 예. 그 임성순이 납치를 당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헷갈리시죠? 네. 자, 납치당했습니다. 그 임성순이 납치를 당하는데 뭐야 하고 봤더니 그 회사라는 조직이 실제하고 있던 거예요. 우리 회사랑 굉장히 흡사한 회사를 소설 속에 써 넣으셨더군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짜 그 겁니다. 컨설턴트가 네. 정말 실제로 이게 있는 거구나. 네. 이게 뭔가 현실에 기반해서 쓰여진 소설이구나. 작가는 막 변명을 하죠. 네. 아, 저 몰랐어요. 죽이지 마세요. 뭐 이렇게. 저 그냥 소설을 쓴 건데 있는 줄 몰랐어요.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회사에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써줘야 되겠다. 회사가 없다라고 하지 말고 이런 회사가 있음을 오히려 과잉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넘쳐나게 이야기를 해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해서 그렇죠. 과잉 정보 속에서 더 헷갈리게 만들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의 존재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감추는 방식을 많은 정보를 줌으로써 감추는 네. 반대로 취하겠다. 그렇죠. 그런 전략으로 너 소설 써라. 이렇게 된 거죠.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임성순 작가는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성순 작가가 그렇게 해서 쓰게 되는 이 소설이 말하자면 고등학생 때 친구였던 승희와 혜영과 성순의 이야기처럼 그려지고 있기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헷갈려. 네. 소설 속 소설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임성순이라는 작가가 회사와 얽혀서 뭔가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또 하나 지금 네. 문근영은 위험에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데 이제 작가님이 오시면 물어볼 텐데 과연 그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이 작가가 회사로부터 압력을 받아서 또 쓰라고 한 그 이야기가 이 삼총사의 이야기로서 그 소설 속 소설인 건지 아니면 그냥 별개의 이야기인 건지 그것조차도 불분명하죠 사실은. 네. 헷갈립니다. 네. 예. 왠지 명쾌한 답을 안 주실 것만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교란하려고 저는 이런 작품이 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우선 윤미화 서평가가 이 작품을 읽고 나서 서평을 쓸 때 생각보다 많은 고민을 했겠다 싶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만약 이 작품에 대한 서평을 쓴다면 네. 진짜 난감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떻게 쓰지? 스토리를 좀 요약하기도 이렇게 그쵸. 예. 이걸 굉장한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네. 작품인데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 윤미애와 서평가님도 아마 약간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좀 경쾌하게 서평을 썼잖아요. 맞아요. 서평도 약간 교란 작전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지금 책과 좀 교집합을 이루는 서평이 탄생한 본인이 좋아했던 영화 얘기 나오고 신시티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책과 더불어서 꼭 얘기되는 게 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라는 영화. 그렇죠? 백윤식 씨와 신하균 씨가 나왔던 영화죠. 저는 이 책의 추천사 뒤에 있는데요. 이걸 장준환 감독이 썼어요. 네. 누가 봐도 장준환 감독이 쓸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지구를 지켜라의 내용과 흡사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소설을 다 읽고 나면 당연히 지구를 지켜라가 떠오를 수밖에 없죠. 경환 씨가 만약 이 책에 서평을 쓴다라고 하면 어떻게 쓰시겠어요? 저는 지금 작가님 모시면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들이 서평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B급이고 전체가 거대한 농담이지만 저는 농담인 건 알겠으나 확실하게 해달라는 쪽으로.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정체가 무엇이냐. 이런 걸 따지고 들어가는 서평일 것 같기도 해요. 저의 1차원적인 느낌상으로는요. 저는 경환 씨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드는 생각이기도 한데요. 제가 아까 이 작품에 대한 서평을 쓰면 좀 난감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방법을 취할 것 같습니다. 노래로 만드는 거예요. 노래 만드실 노래 수 가사 있으세요? 물론 제가 이렇게 코드나 이런 걸 못 만들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음표도 제대로 볼 줄 모르는데요. 근데 이런 거죠. 일종의 노래 가사와 같은 그런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서 쭉 써나가는 거예요. 이 지구에는 3명의 임성순이 살았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냥 뭐 흘러가듯 노랫말처럼 라임도 맞추고 해가지고 그쵸. 그런 식의 노래 가사로 이 작품을 한번 평해보면 어떨까? 후렴구에는 문근영은 위험해, 그렇죠. 너무 위험해. 그러다가 왜 위험할까? 문근영으로부터 지구를 지켜라. 이렇게. 그렇죠. 문근영이 들으면 뭐라고 할까?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괜찮다. 참신하네요. 코러스처럼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그냥 이 소설을 더 유쾌하게 즐기는 방법도 아닐까?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노래 가사로 만들겠다고 했더니 경환 씨의 눈빛이 빛났어요. 네가 만들 줄 알아? 그렇다기보다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서 음원 사이트에 유통까지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녹음 직접 하시겠어요? 아니요, 전 낭만 스튜디오에서. 경환 씨가 혹시 하시면 네 돕겠습니다. 옆에서 저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박자 넣기, 그리고 손 딱딱, 후 이런 거 옆에 뒤에서 하겠습니다. 문근영은 위험해라는 소설에 어울리는 방식의 서평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끼리 이렇게 이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궁금증은 더해져만 갑니다. 이제 문근영은 위험해 소설을 쓴 임성순 작가님을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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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러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낭만도즘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 윤 PD가 임성순 작가님의 광팬이라고 영광입니다. 하지만 처음 불러주시네요. 광팬이시라면서. 아니 근데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작가님들 오실 때마다 윤 PD님의 반응 같은 게 있거든요. 오늘 정말 그 팬심이 두드러진 그런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자기개발의 정석이라는 경장편 소설을 내셨죠. 그때 저희가 한번 좀 작가님을 모시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부 회의를 했었는데요. 이게 수위 조절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쉽게도 무산이 됐어요. 그 이야기 뭐 잠깐만 설명해 주신다면. 글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전립선염에 걸린 기러기 아빠가 이렇게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자기 개발 개발이 아니라 개발. 그렇죠. 그러니까 본능을 눈뜨게 되는 그런 얘기인데, 뭐 약간 어떤 전립선을 통해 성적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 작품이 나왔을 때 출간 행사를 할 때요. 그 숍에서 했대요.
쇼업에서. 예. 예. 거기에서 이제 편의점 인간 책 나왔을 때 편의점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네요. 네. 예, 거기에서 전립선 치료를 하는데 실제로 아네로스라는 이렇게 전립선 마사지 기구를 쓰는데 그거를 이제 자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나오시자마자 풀어주시는 이야기 보따리가 굉장히 수위 조절이 왜 힘들었는지 여러분 대충 감 잡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걸 해도 된다고 약간 밀고 싶었거든요. 그럼요. 팟캐스트에서 해야죠. 어디서 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그리고 없는 얘기를 저희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일상에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흥미로운 방송이 될 것 같고요. 예. 또 작가님이 갖고 계신 내공이 이 문근영은 위험해 각주에서 진짜 어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각주만 읽는데도 굉장히 시간 투자가 필요하며 공부가 되는 느낌.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 임성수 작가님 모셨는데 낭만서점 나오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저도 이렇게 낭만서점 빠짐없이 듣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 나오실 때마다 몇 번씩 다운받아서 들어봤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작가님들이 나오시는 자리에 저도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드디어 제가 성공했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다니 저희가 성공했네요. 뿌듯한. 네. 이 임성순 작가님에 대해서 경환 씨가 또 소개를 해 주시겠죠? 네. 문근영은 위험에 실린 작가 프로필을 좀 읽어드릴게요. 1976년 전북 익산에서 출생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했고요. 대학 재학 시절에 곽경택 감독의 눈에 띄어서 챔피언을 거쳐 안권태 감독의 우리 형 연출부 생활을 했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했던 작가의 영화적 경험들이 소설 속에 녹아들어서 풍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살아있는 캐릭터를 창조하는 데 밑거름이 됐고요. 2010년 장편소설 컨설턴트로 1억 원 고료를 받으셨군요. 그럼요. 세금은 물론 떼셨겠죠. 예, 세금은 뗐습니다. 말씀드리고 났더니 옷이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예. 이거 저기 H&M에서 할인 판매할 때 샀던 겁니다. 예. 자, 제6회 세계문학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현재 회사 3부작을 집필 중이고요. 예, 근데 이때의 현재라는 것은 문근영은 위험해가 2012년에 출간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때 기준으로 현재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 프로필로 다시 좀 가보면요. 네. 장편 소설 오히려 다정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문근영은 위험해. 그리고 컨설턴트까지 이렇게 회사 3부작을 완성하셨고요. 포경선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생존 투쟁을 그린 극해로 평단과 독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현재 영화 시나리오와 소설 작업을 병행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실린 프로필과 현재 실린 프로필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작가님께서 이 프로필은 직접 쓰신 건가요? 아니면 뭐 출판사 편집부에서 쓴 건가요? 예전에 프로필을 직접 써보지 않겠냐는 제의를 받아서 썼다가 출판사에서 리젝을 당한 적이 있어요. 왜요? 그 프로필도 여기 뭐라 그러죠? 각주처럼 쓰신 거 아니에요, 혹시? 그보다 좀 심하게 썼어요. 더 심하게 쓰셨어요? 예. 그래서 도대체 책을 팔 생각이 있냐라는 소리를 듣고 거절을 당한 이후로는 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건 전부 편집부 쪽에서 쓴 거군요. 그 프로필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뭐라고 쓰셨길래. 혹시 있습니다. 뭐 어떻게 쓰셨는지 살짝 공개를 해주신다면요. 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냥 약간 되게 자기 비하의 감정에 빠져서 예. 썼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제 작품을 빈정거리면서 빈정거리면서 이게 보통 출판사 쪽에서는 작가의 어떤 의도 이런 걸 굉장히 존중해 주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책을 팔 생각이 있느냐 이 정도로 얘기했다면 이게 상당히 위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 작가님 SNS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제가 SNS를 안 해가지고요. 예, 한때 요거 취재하기 전에는 SNS를 열심히 했었는데 점점 글을 많이 쓰니까 게을러져서 SNS도 글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글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경원 씨는 또 SNS 좀 활발하게 좀 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뭐 그냥 한 군데 올리면은
몇 군데로 더 퍼져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하면은 연동시켜 놓으면 페이스북이랑 트위터 같이 가니까 열심히 하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한 번 올리면 다 올라가요.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저는 아마 그 SNS를 하면 이불킥 할 만한 실언을 엄청나게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예, 제 자신을 위해서 자제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입단속을 하시는 거군요. 예. 네. 그렇군요. 그 프로필을 봐도 작가님의 이력이 상당히 좀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영화판에서 좀 계셨어요. 네, 국문학과 재학 시절에 곽경택 감독이 눈에 띄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인연이 또 생기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곽경택 감독님이 친구 촬영이 끝나고서 이제 친구가 아직 개봉하기 전에 그 성대 당시에 영상학부가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그 강의하러 오셨는데 제가 군대 복학하고 이제 한창 영화를 많이 보던 시절이라 영상학부에 있는 막 학생들하고 좀 친해지고 그래서 이제 청강을 하다가 어차피 그 걔네 전공을 들어도 교양으로 그 당시에는 학점 인정을 해줬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청강할 게 아니라 강의를 등록해서 들어보자고. 여기서 걔네라 하면 그 영상학부를 영상학부 친구들이. 네. 그들 당시에 영상학부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배용준 씨도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당시에 휴학 중이셨습니다. 예. 한창 막 이렇게 그쵸. 한류 바람을 타고 그 바쁘시던 시절이라서. 그랬군요. 예. 그래서 이제 영상학부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하면서 이렇게 친구가 개봉하고 곽경택 감독님 유명해지셨는데 수업이 다 끝나고 이제 학기 마지막 날에 절 부르셔가지고 혹시 영화 해볼 생각 없냐고 하셔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눈에 띄셨어요? 학기 마지막 날에 이렇게 따로 부를 정도로. 그게 과제로 이제 시나리오를 썼는데 시나리오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셨어요. 제가 쓴 시나리오를. 그래가지고 이제 연출부 생활 해보지 않겠냐고 하셔가지고. 그 시나리오가 챔피언과 관련이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아니요, 전혀 다른 단편 영화 시나리오였어요. 그렇군요. 그럼 그 연출부 생활을 하실 때 정말 뭐랄까요? 그 당시에는 영화판이 어떤 곳이다 잘 모르고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고생 진짜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들어갔죠. 예. 고생 많이 했는데 꽤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여러 사람하고 같이 작업해 보는 게 당시에 처음이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재밌었고 힘은 굉장히 많이 들고 돈도 전혀 못 벌었지. 어쨌거나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그때 알게 되신 분들하고 지금도 연락하면서 지내고 가끔 이렇게 좋은 시나리오 일거리를 물어다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뭐 이왕 재정적인 얘기가 나온 김에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 소설 쪽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꽤 되십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는 천명관 작가님이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시나리오 쪽이 돈이 훨씬 더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진짜 그런가? 라고 했더니 자본이 투입되는 양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죠. 네. 그 출판사 중견 출판사 한 해 매출이 영화 한 편에 보통 이렇게 투자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몸값이 그 한 제작비에 보통 0.5%에서 1%만 투자되거든요. 시나리오에 보통. 그런데도 그러니까 각색이든 각본이든 두 편만 하면 한 해에 두 편만 하면 제 나이 또래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보다 잘 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천명관 작가님이 저희 방송에 나오셨었거든요. 근데 그냥 소설보다 시나리오 쓰는 게 낫지 않냐. 주변에서 그런 유혹들이 정말 많았대요. 근데 이제 시나리오와 소설은 어쨌든 좀 성격이 다르고 완전히 다르죠. 시나리오는 공동 작업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하잖아요. 근데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좀 펼쳐놓을 수 있는 장르는 아무래도 소설이다라고 해서 소설을 쓰신다는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작가님께서도 지금 두 가지를 병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한
1년에 반은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반은 소설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서로 좀 시너지 효과가 나나요? 아니면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도 내가 한가요? 빨리 때려치고 소설 쓴다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일단 뭐 그러니까 써야 되는 걸 쓰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제가 맘대로 쓰면 예. 배우지 못하거나 소홀하게 되는 부분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어떤 시나리오 작업을 생기면서 쌓이는 욕구불만 같은 건 소설에서 확 풀 수 있으니까. 이게 혹시 그렇게 풀다가 이렇게 됐나요? 지금 문근영 위원회가? 이거 안 되겠어. 각주까지 넣어! 막 이러면서. 네. 예. 그렇죠. 네. 아니, 저희가 궁금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예. 작가님 오시기 전에도 저희끼리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어디부터 여쭤봐야 될까요? 네. 이 소설만큼이나, 우리들의 질문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우선은 가장 저희, 이번 기획에 예. 맞는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죠. 본질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저희 기획이 알리고 싶은 소설, 알리고 싶은 소설가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임성순 작가님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문근영은 위험해가 알리고 싶은 소설이고 또 내 자신이 알려져야 하는 소설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글쎄요. 소설가로서 알려지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저는 이렇게 제 돈 안 들이고 출판사에서 책만 내준다면 뭐 이렇게 제가 그렇게 안 유명해져도 크게 상관없는데 예. 사실 제 프로필 상으로 있는 소설들 중에 상대적으로 문근영은 위험해는 썩 알리고 싶은 소설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요. 왜냐면, 아니, 뭐 이 소설이 나쁘다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렇게 의도했던 바를 완벽하게 펼쳐내지 못했던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소설을 쓰는데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한테 꽤 미안한 마음의 빛을 가지고 있는 소설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알리고 싶은 작가도 해당되지 않고 뭐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작품도 아닌데 어쨌거나 이렇게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방금 가장 특색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지금 이번까지 그쵸. 특별 기획의 4번째 시간인데 둘 다 해당되지 않는다. 예. 이제껏 작가님들께서 나름 다 그쪽에 긍정하는 답변들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임성준 작가님이 역시 마지막 답네요. 저희 유종의 미를 거둘 것 같습니다. 방금 의도하신 바를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하셨는데 의도했던 바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원래는 전자책 형식으로 각주들이 하이퍼 텍스트이길 바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인용되는 비디오나 음악이나 그 다음에 관련 동영상들을 전부 다 링크 형태로 묶어가지고 하이퍼 텍스트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아니 여기에 그런데, 다 읽고 나서 이게 있어요. 예. 있어요. 해시태그인가요? 이 뭐죠? 이게 뭐라 그러죠? QR 코드. QR 코드가 있는데 들어갔더니 없대요. 예. 페이지가. 원래 QR 코드에 들어가시면 네. 그 각주와 관련된 영상들, 동영상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짤방이나 광고나 뭐 이런 것들을 쭉 묶어서 만들어 놨었는데 이제 책이 안 팔리다 보니까 서버 갱신을 안 해서 아마 사라졌을 거예요. 그랬군요. 예. 안타깝습니다. 저 다 읽고 나서 여기 QR코드 찍어봤거든요. 그랬군요. 아쉽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야심만만한 의도로 지금 이 책을 쓰신 게 많네요. 그래서 편집자분도 엄청나게 괴롭혔고 그 괴롭힌 그 결과물이 각주거든요. 예. 각주를 괴롭혀서 이렇게 뭐 색깔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인가요? 뭐 그런데 뭐 이 책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편집하셨던 분이 제 책을 마지막으로 출판을 그만두셨거든요. 어떻게? 그래서 막 마음의 빛이 엄청나게 많은 작품이고 이거 나왔을 때도 그러니까 아마 문근영 팬분 중에 한 분이셨나 봐요. 그러니까 듣보잡 작가가 어디서 그 유명 배우를 끌어들여서 책을 팔아먹으려고 하냐 이렇게 막
악플을 한동안 계속 달아주셔서 출판사분들은 절대 서평을 보지 마라 막 이런 얘기도 하셨고 뭐 그래서 저는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그 사람은 읽어보고 하는 얘기인가? 제목만 보고 그렇게 하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도 네. 서평을 본 게 아니어서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큰 패를 끼쳤던 소설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마음에 미치지 엄청나게 많아서 우선 제목부터 사실은 정말 도발적이에요. 도발적이죠. 예, 문근영은 위험해. 누가 봐도 지금 그 배우로 활동 중인 그 문근영 씨를 떠올리게 하는 제목이잖아요. 그리고 작가님께서 이 일러두기에 이건 동명이인이다. 그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비슷해도 우연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실드 치고 계신데 이거 근데 그것조차 농담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좀 건지 믿기 어렵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소설 읽어보면 이거 누가 봐도 그 배우 문근영 씨가 맞고 배우 문근영 씨가 밟아왔던 길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마치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그 파이프 그림에 대해서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고 쓴 그런 뭐 문과 관련된 그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기호와 실체가 다른가? 뭐 이런 것들을 논한 글들이 있었는데 이걸 내가 만약 이 작품을 비평한다면 이걸 바꿔야 되나? 이러면서 되게 여러 가지 고민하게 만들었는데요. 혹시 문근영 씨나 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소속사나 문근영 씨와 관련된 분들로부터 이 책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셨던 적은 없어요? 책이 나오고 그 소속사에서 책 내용이 궁금하다고 그래서 출판사에서 2권 보내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근데 피드백은 딱히 피드백은 없었어요. 그렇구나. 문근영 씨가 어떻게 읽으셨다는 그런 것도 아마 본인은 안 읽으시지 않았을까요? 궁금해서라도 좀 펼쳐보지 않았을까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있나만 확인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워낙 바쁘신 소속사 쪽에서는 뭐 근데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건가요? 별 얘기가 없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군요. 저는 문근영이 지구를 멸망시키는데 별 얘기 없다고. 그러게요. 그 문근영 씨가 공교롭게도 임성춘 작가님이랑 겹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같은 학교 같은 학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 출판사 측에서는 당시에 더 핫한 젊은 배우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러기엔 너무 멀리 가지 않았나요? 이미 작업이. 고치는 거는 사실 어렵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생활 공간 중에 확실히 아는 곳이 한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디테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 공간 중에 확실히 아는 곳. 학교가 나오죠, 여기. 학교가 나오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배우분이 어디서 생활하는지 뭐 샵이라도 알아봐야 되나 막 미용실 뭐 이래야 취재가 또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여기 이 소설에 보면 문근영 씨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 그러니까 인문관 뒤편에 어떤 또 다른 계단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주로 다니는데 그건 사실 그 학교에 다니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그렇죠. 그런 디테일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뭐 다른 배우 이름이 들어간다고 책이 팔릴 것 같진 않아요. 널 잘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본의 아니게 후배에게 큰 민폐를 끼쳤죠. 오랜 후배. 실제로 학교 다니시면서 본 적은 뭐 없으실? 제가 졸업한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참 뒤에 들어왔죠. 그 작가의 말이 보통은 소설에 다 있기 마련인데 이 작품은 작가의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작가의 말을 넣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사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QR코드는 넣으시지만은. 그리고 원래 문근영은 위험에는 오프닝에 작가의 말 비슷하게 이 책을 읽는 법에 대한 설명이 원래는 되게 길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다 쳐내고 정리해서 이렇게 몇 가지 일러두기 형태로 남겼는데. 그리고 각주가 이렇게 많으니. 뭐 이렇게 작가의 말을 굳이 넣어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저는 사실 작가의 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기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평론을 쓰려면 사실 그 작품뿐만 아니라 작가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작품을 썼지? 이런 것들도 힌트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읽기가 처음에는 제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경환 씨도 좀 당혹스럽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당혹스러웠으나 그 당혹감을 즐겼죠. 일단은 당혹감을 즐기고 각주를 따라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각주를 빼고 읽기도 했는데 그것도 각주 다시 읽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쭉 읽어 나갔습니다. 그 경환 씨가 참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많았다고 저희 앞에 우리가 이미 방송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근영은 위험해를 썼다고 봐야 되나요? 아무튼 이 컨설턴트를 쓴 그래서 회사로부터 소설 하나를 더 써라라고 지시를 받은 작가 임성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 3인방 왕따를 당했던 걸스카우트 3인방이 몰려다니는데 그 안에도 임성순이 있고요. 그러면은 3인방의 이야기가 곧 작가 임성순이 써낸 또 다른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가? 아니면 그것조차도 교란 작전인가? 이런 궁금증이 1차적으로는 들더라고요. 그 혼돈 시키는 게 목적이었어요. 거봐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교란 자체가 목적이었다고. 딱 떨어지게 그냥 그 소설이 그 소설은 아니군요. 그 교란 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해리슨 포드가 안드로이드로 나오는 영화가 뭐였죠? 안드로이드? 저 블레이드 러너. 블레이드 러너에서 보면 해리슨 포드가 안드로이드인지 아닌지 끝까지 안 밝혀지고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 헷갈리는 것 자체가 작품의 의도였잖아요. 제가 문근영은 위험해에서 쓰고 있는 전략도 어느 쪽이 답인지 잘 알 수 없는 것 자체가 그런 혼돈 자체가 제가 원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느 거지라고 헷갈리셨으면 제 의도대로 이렇게 잘 읽어주신 거군요. 경환 씨는 근데 이런 독자에 가깝지 않으셨어요? 어떤 독자요? 답을 알려줘. 확실한. 맞아요. 좀 딱 떨어지게 얘기해달라고. 이걸 아까도 저희끼리. 뭐라도 하나 좀 제대로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래서 교란되는 것을 즐기기도 하지만, 그래서 문근영의 실체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더 따져 묻고 싶은. 그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임성순 작가님이,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독자들이 꼭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가님 역시 이 작품을 쓰고 난 이후에는 한 사람의 독자로서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임성순 작가님의 그런 말씀이 100% 정답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싶네요. 작가의 손을 떠난 작품은 훨훨 날아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문근영 위험에서도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쭉 읽다가 중간에 나오는 이 광고 같은 거는 진짜 광고입니까? 뭡니까? 진짜 광고예요. 제가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왜요? 편집자한테. 진짜 이런 그 게임이 시점에서 광고가 필요했기 때문에. 왕자의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자의 게임. 같은 출판사에서 나오는 왕자의 게임 광고였습니다. 왜냐하면 독특합니다. 항상 예고편이 앞부분엔 예고편 형식이 들어갔고 중간에는 커머셜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각부 시작할 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미드나 이런 거의 형식을 따오고 있거든요. 예고라든가 그래가지고 당연히 3부가 시작했으면 광고가 들어가야죠 라고 해가지고 광고를 넣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에 정말 어떤 특이성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지금 이 책 안에 녹아 있는데요. 저는 약간 상상을 해봤는데, 이 책이, 전자책이 굉장히 많이 발전된, 이를테면 한 30년 후에 이 소설이 쓰여졌다면, 진짜 재밌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종이책으로 구현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하이퍼 링크로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들이나, 어떤 걸
페이지를 넘겼을 때 화면이 확 떠오른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전자책의 형태로밖에 구현되지 않잖아요. 종이책으로는 좀 불가능한 지점들이 있는데 매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문근영은 위험해를 보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평가 윤미아라고 합니다. 인성순 작가님이 쓰신 문근영은 위험해가 굉장히 저에게는 인상 깊은 한국 소설 중 한 권으로 꼽힐 것 같아요. 이 문근영은 위험해가 한국 소설에서 가장 각주가 많이 달린 소설이라는 그 서치 정보가 떴어요. 그래서 굉장히 각주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펼쳤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각주가 몇 개인지도 세볼 수가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들어찼어요. 좀 영화 같은 제가 좀 B급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인성순 작가님의 회사 3부작이 다 B급의 제가 평가하기에는 B급의 그런 내용들을 담고 계시는데 그 B급을 계속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A급들은 차고 넘치잖아요. 근데 이제 B급 문화가 좀 많이 번져야지 다양성이 좀 인정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기작에서도 좀 B급인 그런 작품들을 내용에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인성순 작가님을 기회가 된다면 한번 뵙고 책 얘기를 좀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소설에서 3인방이 왕따를 당해요. 그래서 왕따를 당하는 장면들도 굉장히 적나라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문제에 대한 짚고 넘어가는 굉장히 좀 진지해지는 느낌까지도 드는 그러니까 제가 이 소설을 쓰면서 하고 싶었던 거는 자본주의에서 예술이나 미디어 자체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하는데 최대한 많은 얘기를 과하게 달아서 소모시켜버리자 작품 내 속에서 라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얘기가 굉장히 진지하고 너무 많아서 피곤하게 느끼셨다면 제가 의도했던 방향대로 된 거예요. 읽으신 건데 이를테면 그 개별 취재는 굉장히 진지하게 해서 진지하게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8시 뉴스에서 다루는 문제들이 가벼운 문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진지하게 다루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매일 나오는 새로운 뉴스에 전 뉴스가 묻히면서 소모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긴 안목으로 보자면 요새 모 방송국처럼 꾸준히 잊지 않고 중요한 문제들을 다뤄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이렇게 오늘의 뉴스로 어제의 뉴스를 소모시켜 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에 접근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지만 금방 소모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죠. 그렇군요. 그쵸. 아니 지금 듣고 보니 작품에 대한 이해가 점점 쏙쏙 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지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동시에 그 지적임을 비틀어버리는. 너 진지충이지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만약 비평가가 이 작품에 대한 어떤 글을 쓴다면 당연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계보에 놓고 이 작품을 평가할 겁니다. 누가 봐도 그래요. 근데 그 소설 안에 포스트 모던에 대한 막 얘기가 막 나와요. 그걸 막 약간 빈정빈정 되면서 뭐 이것도 포스트 모던이라고 할 건가? 막 이렇게 이거 약간 비평가 쓰다가 이렇게 이것도, 언짢아지는 이것도 포스트 모던이라고 해보시지? 이런 거. 너 어차피 이렇게 쓸 거잖아. 이미 예단하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 템포를 앞서 나가는. 정말 평론가들로서는 좀 당혹스럽죠. 이런 작품들이. 어떻게 평론가님께 한 말씀 훈수를 좀 두시자면 뭐 그냥
제가 별로 해드릴 얘기가 없을 것 같은 게 사실은 저보다 작품들을 다 깊게 읽으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작품에 대한 분석은 훨씬 저보다 잘하실 텐데 뭐 그거를 머리 위에서 어떻게 하고 싶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어떤 문화 작품 아니 소설 작품이나 아니면 미디어나 어떤 자본주의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소모하는 방식을 그냥 흉내냈을 뿐인데 그 흉내 방식에 우연히 그런 것들이 걸쳐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들을 평론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시는 대표적으로 문근영님이 여기 예. 제목에 들어갔고 예. 그래서 마음의 빛이 정말 많은 소설이라 사실은 오늘 다룬다고 할 때도 네. 왜 하필 근데 저는 이 작품이 지금 어쨌든 이 시점에 소환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2012년에 나왔어요. 그렇죠. 한국 소설이 좋아서라는 서평집에 지금까지 좀 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덜 읽혔던 작품들을 추천해 주세요라는 5년 지났습니다. 네, 부탁으로 이제 받아서 지금 윤미화님이 이런 서평을 쓰신 건데 그동안 임성순 작가님이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다 제치고 일종의 괴작으로서 이 작품이 다시 언급이 된 건데 그만큼 이 소설이 갖고 있는 어떤 내재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우리 문근영님을 주축으로 해서 영화화되는 꿈은 못 꾸는 건가요? 예, 단호하게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고 싶다 영상으로. 왜냐하면 일단 영상으로 만들었을 때 이 예산을 투자할 정신 나간 투자자가 있을까 라는 측면에서 예. 그런데 아까 우리가 초반에 얘기 나눌 때 이 문근영은 위험해라는 소설이 소설가 본인 스스로 잘 의도대로 잘 되지 않은 것 같다, 발현이 잘 안 된 것 같다는 말씀을 하고 지나가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잘 못 여쭤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까 형식 다 한 거예요? 형식의 문제 뭐 이런 걸로 될 것 같아요. 형식. 저는 그거 여쭤볼게요. 근데 이 문근영은 위험해하고는 좀 색깔이 다르긴 하지만 여하튼 비슷한 구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가 당연히 이 소설을 보면 떠오르게 되잖아요. 대놓고 패러디를.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의 추천사도 심지어 장준환 감독이 썼어요. 장준환 감독은 이 추천사 외에 뭐라고 작가님께 혹시 또 코멘트를 하시던가요? 개인적으로 만나뵌 적은 없고요. 그 출판사에서 이제 어떤 분들한테 추천사를 받았으면 좋겠냐 그래서 패러디한 작품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했던 장준환 감독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서 이것도 분이 아마 고생해서 받아오신 걸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뵌 적은 없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굉장히 훌륭한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이래요. 폐인 백과사전이라 부를 만한 위트와 풍자 가득한 방대한 분량의 각주를 읽는 재미는 서비스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서비스도 약간 유행어인가요? 그게 신세계 에반게리온에서 늘 다음 편 예고할 때 마지막 문장이 서비스. 그렇구나. 네. 저도 그냥 들어가는 게 없군요. 신세계 에반게리온 모든 편과 그 이후에 나온 극장판 섭렵하셨어요. 섭렵한 팬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생각나더라고요. 이 장면이. 그 특유의 하이톤이 있죠. 저는 차마 못 따라했는데요.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는 여기서 또 나왔던 그 육봉당할 선생의 대사 오랜만에 들어서 반갑더라고요. 떡볶이를 강철같이 씹어 먹으며 달리는 마을버스 2-1에서 뛰어내린. 이게 사실은 그 책 엮기가 너무 각주가 많아서 힘들어서 상당히 뺐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200 몇 개 정도가 남아있는데 사실은 각주가 300 몇십 개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줄인 게 이 정도군요. 책 초반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 각주를 다 다는 것은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로 모든 글에
모든 인용글에 주석을 달지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런 각주에서 바로 작가님의 다양한 관심사, 또 오타쿠 문화 전반에 대한 이 깊은 덕력이 느껴지는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내공을 쌓는데 당연히 오랜 시일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오타쿠 문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런 것들이 소설 쓰기에 어쨌든 문근영은 위험해에서는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됐잖아요. 또 다른 작품들을 쓰는데 이러한 다양한 어떤 문화에 대한, 특히 오타쿠 문화에 대한 관심이 또 실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신 부분이 있나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쓰려고 공부했거든요. 아, 그래요? 원래 그냥 평소 관심사가 아니고요. 예, 그 오타쿠인 친구들도 주변에 몇 명 있고, 그 다음에 뭐 에반게리온 같은 경우는 저도 어려서 굉장히 네. 좋아했었고, 그렇긴 해도 이렇게 뭘 막 사모으거나 보고 외우거나 뭐 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한번 보면 지나가고 말고 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쓰려고 그 공부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구상할 당시에 이제 한 그 경기도 시외권을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예.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 예. 그 하얀 레이스로 된 어떤 코스프레 옷을 입은 네. 여학생하고 정말 뚱뚱한 누가 봐도 오타쿠처럼 보이는 친구가 예. 버스 정류장에 둘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예. 차 타고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보다가 이 소설 구성하고 있을 때 저 친구들을 주인공으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예. 관련 커뮤니티도 들락날락하고 뭐 취재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자기계발의 정석도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가 겪은 일로 보여지지만 전립선염. 예. 그 사실은 관련 커뮤니티가 있어서 거기 커뮤니티에 위장 가입을 해서 이렇게 취재를 해가지고 쓴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것도 이제 이 덕력 있으신 분들이 자주 가는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들락날락하면서 이게 쓰는데 한 1년 반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예. 그동안 쭉 눈팅을 하면서 계속 자료들을 갱신하고 모아서 한쪽에서는 각주를 만들고 그것들을 짜집기 해가지고 어떻게 글을 형태로 만들고 해가지고 쓰게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취재를 통해서 그거 한 거지 제가 이렇게 막 덕력이 넘치고 저 지금 약간 실망하려고 그래요. 왜요?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정도 작가님의. 덕력. 그래서 엄청나다 존경심을 갖고 있었는데 예. 또 진지한 취재가 또 있었군요. 제가 덕력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 각주가요, 뭐 정말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요. 양자역학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예, 그 일본의 성인물까지 쭉 언급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걸 어떻게 작가님 다 알지? 네. 좀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취재였다. 진짜 성실하십니다. 예. 장강명 작가님과 그런 점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열광금지 그렇죠. 에바로드 역시 그 에반게리온 오타쿠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소설인데 장강명 작가님 편만을 이렇게 다운받으신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두 분 다 굉장히 성실하다는 공통점도 있죠. 아니 우리가 이제 서평 특집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모신 거고요. 곤란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질문은 모든 분들에게 했지만 우리 임성순 작가님께는 곤란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작품에 대한 서평을 스스로 쓰신다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글쎄요. 아마 제가 작가니까 네. 작가만이 쓸 수 있는 서평이 있다면 어떤 의도로 이렇게 쓰게 됐나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을. 어떤 작가의 말 의도로. 느낌의 또 서평이겠군요. 어떤 의도로 어떤 구상을 어떤 계기로 이런 구상을 떠올려서 쓰게 됐는지를 설명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이상의 서평을 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뭐 서평을 잘 쓰는 작가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이런 계기로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이렇게 쓰게 됐다 정도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눴던 그런 내용들. 네. 저희는 사실 아까 오시기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서평 다 읽었거든요. 예. 이 다뤘던 4편의 책. 이 문근영은 위험의 서평은 서평 먼저 읽고 소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 다른 서평들은 이제 스토리 요약도 있고 그러면 이 책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되는데 요 서평은 스토리를 이해한다든지 이런 류는 아니고 같은 어떤 읽어보셨죠 우리 이 서평. 예. 예, B급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 좀 다뤄주었습니다. 예. 네. 이게 사실은 나름 어떤 탄탄한 인문학적 이론을 토대로 쓴 거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각 잡고 진지하게 설명하자면 막 장보드리아르가 나오고 시뮬라숑이 나와야 되죠. 시뮬라숑이 가상과 나오면서 실제. 무슨 네. 플라톤 얘기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이를 짧게 설명하자면 이 소설을 쓰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터졌는데 그에 굉장히 공교롭게도 장 보드리아르라는 인문학자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비평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어떤 그분이 주장하셨던 이론 중에 한멸이라는 게 그러니까 너무 공상적이다. 그리고 과학 이론을 막 함부로 끌어와서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날 일이 없는 거를 주장했다라고 욕을 엄청나게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건 자체가 어떤 파생상품 자본시장의 한멸이었었거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어떤 거죠? 이렇게 담보로 집을 사들일 때 부실한 집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 가격이 이 담보 가격하고 간당간당해서 집을 팔아도 빌린 돈을 못 메꾸는 집들이 있어요. 그 위험 상품이라고 하거든요. 그 위험 상품들을 여러 개 묶으면 묶을수록 위험도가 낮아져요. 왜냐하면 그 부실 상품들이 동시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예. 그러면 소설에 나왔던 얘기랑 비슷하네요. 예, 그걸 엄청나게 묶으면 우량 상품이 되는 거예요. 예, 엄청나게 많이 묶으면. 그래서 그거를 정말 부실하고 문제투성이 집들을 우량 상품이라고 막 거래를 해서 서로 막 내가 살게 집값이 올라갈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 집들이 전체가 순간적으로 전부 다 불량 상품이 되면서 자본들이 허공에 떠서 사라지면서 이게 자본시장에만 문제가 생기면 상관이 없는데 파생상품 시장에 문제만 생기면 상관없는데 실제 집값에 문제가 생기고 실제 집값에 문제가 생기면서 집주인들한테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경제 전반이 세계 경제 전반이 쑥대밭이 된 사건이죠. 그렇죠. 임성순 작가님이 정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걸 바탕으로 영화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미국에서 워낙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걸 간파하고 돈을 번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역으로 투자한 겁니다. 주식시장이 이제 폭락할 거다. 거기에 베팅을 해가지고 수백억의 수익을 거둔 사람들의 이야기도 영화로 만들어져서 또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기묘한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죠.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부실한 집들 때문에 경제가 쑥대밭이 된 걸 보고 가상의 스타가 세계를 멸망시킬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해서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 문근영 씨가 여러 명 복제품 정말 뭐 수천 개가 만들어지면 네,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러한 조금씩 안개가 거쳐 나가듯이 작품에 대한 해설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굉장히 잘 말씀해주고 계신 건데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단순히 어떤 B급 정서의 농담으로 취급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자본주의에 대한 알레고리로서 사실은 정교하게 구성된 소설이다. 그렇죠.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작품이란 거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럼요. 뭔지 몰라서 그러지. 그렇지. 방점은 거기 있는 거죠. 뭔지 몰라서 그렇지. 근데 저는 이 문근영은 위험해를 지금 한 출간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읽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읽다 보니까 뭐랄까요? 이 소설이 갖고 있는 이게 한계라면 한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러한 구조를 차용하고 있는 작품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굉장히 낡아 보이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미 지나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서 2012년작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때 출간 당시에도 예, 그런 말씀을 또 출판사 편집부로부터 좀 듣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예. 광고 그렇죠. 문구 따라하는 거 그런 거죠. 가령 개그맨 박혜순 씨가 예. 뭐 얘기했던 그런 유행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지나버렸으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꽤나 많을 것 같은 거예요.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아마 꽤나 지나버렸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기에 지금은 전혀 아마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한 50년쯤 지나면 한 60년 전의 문화사를 돌아보는 어떤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일종의 방물지로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더 많이 지나야죠. 예, 더 많이 지나야죠. 빨리빨리 이 소설을 읽은 분들이 다들 돌아가시고 저도 죽고 이러면 나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임성순 작가님이 이 정도의 빅피처를 그리고 멀리 내다보셨네요. 네. 예. 아니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 한국 문학을 연구하잖아요. 그러면 가령 1920년대 문학 작품을 이제 분석한다, 연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작품에 나타나는 그 당시에 어떤 생활상들, 문화사들을 굉장히 많이 참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뭐 가령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1일 같은 경우는 종로 거리를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럴 때의 종로 풍경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뭐 이런 거 왜 썼지? 라고 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에 보면 굉장히 소중한 기록들이 되거든요. 소중하죠. 네. 그걸 의도하셨다. 미디어. 놀라운 지점입니다. 문근영은 위험해를 읽고 또 임성순 작가님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 예. 의외로 그닥 알리고 싶은 작품은 아니다. 빚이 너무 많다. 예. 네, 라고 하셨어요. 빚진 사람들이 너무 많고 미안한 작품이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본인의 작품 중에서 좀 알리고 싶은 작품 따로 좀 꼽아주시죠. 뭐 5편의 소설을 썼는데 네. 사실 나머지 4편 다 알리고 싶어요. 나머지 4편은 다 알리고 싶으시고 예. 이것은 한 60년 후로 예. 미뤄두고 뭐라고 해야 되나? 작품 자체 문제라기보단 제가 잘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문근영 빛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떳떳하게 막 이거 너무 좋아요 읽어보세요라고 말씀 못 드리는 거지. 예. 사실은 뭐 작품들을 쓸 때 뭐 나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쓴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제 나름의 기준을 넘어서서 이렇게 책으로 찍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작품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아쉬운 게 많은 것들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뭐 계기가 되면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 최근에 나온 자기계발의 정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으니까 편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임성순 작가님이 쓰신 작품들을 언급해 볼까요? 예. 컨설턴트가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다정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극해, 자기계발의 정석. 네, 이렇게 4권. 그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근영은 위험해까지 5권. 네. 5권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문근영은 위험해와 또 다른 색깔들의 작품들이에요. 뭐 자기계발의 정석도 그렇고 극해도 그렇고요. 완전히 뭐 컨설턴트도 마찬가지고요. 워낙 색깔들이 다양하게 달라서 많은 분들이 임성순이라는 작가는 도대체 정말 새 사람 아니야? 예. 이렇게 의심하실 이 소설에서만도 인쇄되어 있는 임성순이 새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야, 그럼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국 문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평론계 안에서 많이 호명되는 작가는 아닌 것 같다는 인상을 받는데 단편을 쓰지 않고 장편으로 승부하는 작가라서 그런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운이 좋은 편이라 정말 작가가 돼야지 열심히 준비하고 문단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파고해서 들어온 작가가 아니라 그냥 운 좋게 문학상을 받아서 이렇게 어찌저찌 하다 보니 이렇게 문단에 들어온 작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잘 몰랐어요.
어디에서 뭐 어떻게 써야 누가 다뤄주고 뭐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그냥 잘 모를 때는 열심히 책을 썼어요 일단. 뭐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한국 문단은 단편 소설 중심으로 돌아가고 뭐 어떤 소설들이 주로 언급되는구나 이런 걸 알았는데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있다면 그러면 난 어차피 그 맘대로 쓰고 싶어서 소설을 쓰는데 신경 안 쓰고 그냥 계속 맘대로 쓰면 되겠구나. 정확히 작품이랑 일치하는 대답을. 그러게요. 좀 기대했는데 역시 김성순 작가님답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라는 결론을 얻어서 그냥 뭐 이렇게 평을 해주시거나 이렇게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가서 성심성의껏 열심히 뭐 이렇게 답변해드리고 그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지만 뭐 저 아니어도 좋은 작품을 쓰고 뭐 많은 아름다운 소설을 쓰시는 좋은 작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평론가들이 알리고 노력하는 거는 좋은 일이니까요. 뭐 저는 글쎄요. 뭐 그렇게 소개되는 기회가 있다면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겠죠. 굉장히 작가적인 답변을 또 해주신 것 같은데 문단과의 관계가 뭐 그렇다면은 독자들과의 관계는 좀 어떠세요? 소통을 좀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건 없고요. 하지만 그 작품을 쓸 때는 제가 그 독자들의 귀한 시간을 뺏는다는 걸 꼭 염두에서 쓰거든요. 예, 그래서 늘 책을 사셨을 때 아니면 안 사고 빌려 읽으시는 분도 계시니까 최소한의 어떤 재미라든가 남는 무언가라든가를 주려고 늘 노력하고 있거든요. 뭐 책을 읽으시는데 몇 시간에서 10몇 시간씩 이렇게 독자분들은 투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보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소설 쓰면서 가장 많이 의식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독자들의 귀한 시간과 그 나무를 베서 종이를 만드는데 거기에 빛을 지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쓰는 거고 뭐 문근영은 위험의 예를 들자면 굉장히 어려운 인문학 이론에 관한 글을 쓰면서도 한 중학생 정도가 봐도 재미있게 볼 정도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실제로 그 문근영은 굉장히 사적인 얘기인데 문근영은 위험해가 원고로 출판사에 넘겨졌을 때 그 편집부 쪽의 의견은 긍정적이었지만 이런 책도 한 번쯤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장님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셨대요. 출판사 사장님은. 근데 이제 반쯤 보다가 안 읽혀서 이렇게 원고를 딱 뒀는데 그 당시에 출판사 사장님 따님이 고등학생이셨는데 책을 정말 안 읽는 분이셨대요. 근데 이제 그 문근영이란 제목 때문에 꽂혀서 읽으셨는데 하루 만에 다 읽었대요. 그것 때문에 출판이 결정됐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비선실세.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엔 혹시 학생들이 좀 많이 읽어줄까 싶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정이 됐는데 어쨌거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무슨 굉장히 어려운 인문학 이론을 토대로 썼어도 이렇게 그런 걸 몰라도 독자들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에 최대한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뭐 단편을 쓰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청탁이 안 와서 못 쓰고 있어요. 만약 청탁이 온다면 쓰실 생각은 있으시고요? 그 얼마 전에 리터에서 단편 청탁이 와가지고 단편을 아마 그 봄에 나오는 리터의 단편이 실리게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또 기대가 되네요. 단편은 그럼 처음 발표하시는 건가요? 이번 아니요. 예전에 그 윤대영 작가님의 은어낚시통신을 패러디해서 인류낚시통신이라는 소설을 쓴 적이 있거든요. 보신 분들은 굉장히 놀라요. 왜냐하면 그 문장 단위로 패러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소설 두 개를 펼쳐놓고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인 문장이나 단락 진행이 거의 똑같은데 그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약간 그 현대 문학 쪽으로 현대 미술 뭐 이런 게 있다면 현대 음악 이런 게 있다면 약간 더 무슨 다른 장르의 뭔가를 활동을 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문장도 아닌 패러디라. 그게 그 청탁을 받았을 때 한창 문근영은 위험해를 쓰고 있을 때여서 약간 그쪽에 꽂혀가지고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예. 혹시 그 소설 발표하고 나서 어떤 반응 들어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뭐 그냥 그 뒤로 이렇게 젊은 작가들 등단한 지 3년 된 젊은 작가들 모여서 이렇게 그 작품집이 나오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싣고 싶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실렸었고 그 작가분 중에 한 분께서 이제 한 3년쯤 지나서 갑자기 전화를 하셨는데 자기가 글을 쓰다가 패러디 관련 작품을 찾다가 이걸 읽었는데 정말 신세계를 봤다. 어떻게 문장 단위로 패러디를 할 생각이 했냐라는 전화를 개인적으로 받은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누군가는 읽는구나. 아무도 안 읽을 줄 알았는데. 아니 뭐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여쭙고 싶은데,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시는 그러니까 패러디라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패러디를 통해서 내가 뭘 하고 싶은 거지? 그냥 놀고 싶은 건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야기를 새롭게 전유하는 방식인가? 이런 것들을 또 여쭤보고 싶어요. 이를테면 문근영은 위험에서는 일종의 소비 전략이나 저지 전략 중에 하나였어요. 패러디가. 그러니까 뭐 굉장히 중대한 얘기와 어려운 얘기를 나누면 저지 전략이라면 뭐죠? 그러니까 그 일종의 그 핵심적인 얘기로 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문근영은 위험해.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그 독자들은 이 자체가 내러티브가 가지고 있는 재밌는 요소들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을 분산시키는 전략이나 이런 걸로써 그러니까 그 중요한 내용을 소비시키려고 썼었고요. 인류낚시통신 같은 경우는 은어낚시통신이라는 게 어떤 90년대 문학의 기념비적인 작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학에서 보여주는 인간형을 보여주는 어떤 정점인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당시가 201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10여 년 새 인간형이 어떻게 달라졌나를 보여주기 위한 전략으로서 사실은 패러디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목적은 그때라 뭐 할 때마다 다르긴 한데 그런 어떤 기능적인 이유 때문에 끌어와서 패러디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패러디라는 게 보기에는 쉽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진짜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머리가 좋아야 되고요. 정말로 좋아야 위트가 돼요. 있어야 되고요. 네. 야, 저는 지금 몇 번이나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그랬어요. 천재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천재과예요, 약간. 대단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사고의 어떤 단위 자체가 좀 범상치 않은 거예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임성순 작가님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아직도 여쭤볼 거는 많은 것 같은데 시간은 흘러왔습니다. 뭐 작가님 앞으로 또 어떤 작품 활동 계획하고 계신지 낭만서점 청취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횟수로는 3년째인데 이제 해가 바뀌어서 2년째 쓰고 있는 SF가 있는데 여전히 그 SF. 미궁 속에 빠져있고 저도 뭐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거나 열심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단편이 있고 구상하고 있는 장편은 앞으로도 한 3편 정도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못 쓰고 있지. 그렇구나. 구상 단계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군요. 써야 될 소설은 많은데 참 시간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그 시나리오 작업으로는 또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뭐 이렇게 몇 가지 제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뭐 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쪽에서 저랑 작업하기를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니까 얘기하고 있는 단계예요. 얘기하고 있는 단계.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그냥 설렁설렁 대충 얘기해 주시는 내용도 재밌고 각 잡고 딱 설명해 주시는 것도 재밌고. 그러게요. 아마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임성순 작가님이 뭐 이렇게 교란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어요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유익하게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 딱 경환 씨가 질문하셨는데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인문학적 정보가 가득했던 네. 그런 대화가 아니었나 싶어요. 문근영은 위험의 소설 속에 있는 각주와 만난 기분이랄까요? 그렇죠. 과연 지금 나오신 임성순은 어떤 임성순일까? 궁금하게 만드는.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낭만서점에 나와주셨는데 출연하신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이렇게 정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가능하면 자주 불러주셔서 자주 뵙고 싶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나오게 돼서 영광이고 즐거웠습니다. 저도. 네. 예. 저희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낭만서점에서 2017년을 시작하면서 마련한 특별기획 4부작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예. 문근영은 위험의 임성순 작가님과 그 마지막 회를 이렇게 잘 마무리했네요.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다른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